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출발 당신의 기장 전략 함께 하고 있는 주식 바이블 대진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월요일 아침 8시 반부터 9시 20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할 예정이고 미증시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이슈가 되었던 종목과 섹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분들께서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교육까지 같이 진행해 드릴 예정이고요. 방송 내용 중에 궁금하신 내용이나 질문들이 있으시면 노란톡 들어오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다 드리고 그리고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 그리고 방송 자료들 그리고 공부 종목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 시황까지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노란톡 입장 방법은 문자로 샵 3989, 샵 3989로 주식 바이블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그 링크 누르시고 방에 입장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더 간단하게 QR코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카메라 어플 켜서 화면에 나와 있는 QR코드에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 서둘러서 입장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입장은 방송 중에만 가능하니까 방송 이후에는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서둘러서 입장하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으시고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출발 당신의 개장 전략 저와 함께 파이팅 하시면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증시 시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주에는 워낙에 이제 예정된 이벤트가 많다 보니까 미국 증시도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왜냐면 지금 현재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건 이제 25일 나오는 내일 모레죠. 이 연준의 FOMC 의사록인데 이달 3, 4일에 3일, 4일 열린 정례 회의에서 연준 의원들이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제 어떤 스탠스를 취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제 연준이 가장 중요시하는 지표인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가 또 나옵니다. 27일에는 지난달에 PCE 근원 물가가 공개가 되고 3월 상승률은 5.2% 작년 동기 대비죠. 여전히 높은 수치가 나왔으나 전달 5.3%보다는 약간 둔화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뉴욕 증권거래소에 보시면 다우 산업은 0.03%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0.3%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S&P 500 지수는 0.01% 상승 마감을 했고요. 다우 지수는 이번 주에만 3%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3%, 4%가량 떨어졌습니다. 다우 지수는 8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1923년 이후에 최장 기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7주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는 장중 2% 이상 하락하면서 지난 1월 기록한 역대 최고치에서 4개월여 만에 20% 하락해서 베어마켓이라고 기술적 약세장에 진입을 했고요. 지수가 기술적 약세장에 진입한 것은 2020년 3월 팬데믹 이후 처음입니다. 투자자들은 중국의 금리 인하 소식과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 등을 여전히 주시하는 모습이에요.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금리 1년분은 동결했으나 5년분은 0.15%포인트 인하를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 강화로 공급망이 약화되고 세계 경기가 둔화 우려가 좀 커지는 가운데 중국의 부양책은 이제 위험 선호 심리를 회복시켰으나 이 상승세가 오래 가지는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지수는 장중 일제히 하락세로 전환됐고 또 여전히 추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들이 잇따르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주식시장이 약세장 랠리로 일시적인 반등을 보일 수는 있지만 이 랠리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저점 매수보다는 우선 매도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이야기했고요.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높은 인플레이션과 함께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이 기업의 비용을 높이는 동시에 소비자들의 주머니는 가볍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 구매업체들의 실적으로 확인되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좀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전 세계의 자산 가격이 재조정될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은 통제돼야 한다면서
금리를 계속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을 했어요. 일단은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인플레이션 물가를 먼저 잡겠다라는 기조가 좀 돋보이는 말이었고요. 그는 이날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주식시장 하락과 관련해서 단 며칠 만에 약세장이 왔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면서 현재로서는 이제 50bp, 60대 금리 인상이 좋은 계획이라고 말을 했고요. S&P 500 지수의 헬스, 부동산, 에너지, 유틸리티 관련주가 올랐고 유미소비재, 산업, 자재, 통신 관련주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화이자의 주가는 미 질병예방통제센터에서 5세에서 11세 아동에 대한 화이자 부스터샷을 권고했다는 소식에 3% 이상 상승하면서 올랐고요. 소매업체 로스토가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는 20% 이상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소매업체 주가들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업체인 펠로엘토 네트워크의 주가는 회사가 시장의 예상치를 웃돈 실적을 발표하면서 9% 이상 상승 마감을 했고요.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중국발 금리나 뉴스가 투자 심리를 일부 개선했다면서도 중앙은행들의 긴축에 따른 경기 둔화 공포를 씻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스틱스패 자산운용의 아론사이 멀티에셋 전력가는 월스트리트 저널에 우리는 현재 중국발 성장 공포와 미국의 통화정책 공포를 갖고 있으며 중국의 조치로 심리가 개선됐다라면서 그러나 우리는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장이 납득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티인덱스의 파워드 라자크자다 애널리스트는 마켓 워치에 주가는 여전히 불안한 상태이고 투자자들의 우려는 전보다 더 커졌다라면서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상승, 저성장,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이 중에서 주식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연준이 저는 전처럼 이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시장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연준이 주식시장의 방어보다는 물가 안정에 더 기울이는 모습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준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6월 달에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가능성은 90.7%를 기록했고 전날에 93.1%에서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시카고 옵션거래소 변동성 지수 비트는 전날보다 0.17%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다우존스 일봉 차트고요. 주가가 이제 저점을 이탈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이에요. 이 차트를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 그래도 다우존스는 좀 견고한 힘을 보여줬었는데 주봉상 보게 되면 저번 주만 하더라도 약 3% 가까이 하락을 하는 모습이고 추가적인 하방 압력이 열려 있다고 한다면 29,000포인트까지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열어놓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다우존스보다 좀 하락이 더 컸던 모습이었고요. 최근에도 이제 기술적 반등을 보여주긴 했지만 다시 상승 이후에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봉상에서도 저번 주 일주일 동안 약 3.8%, 약 4% 가까운 하락을 보이는 모습이었고요. S&P 지수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만 3% 이상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도체 지수도 약 3% 하락 마감을 했고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시장은 경기 침체, 둔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 이 둔화와 이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표로 준비를 했는데 헤드라인만 말씀을 드리면 닷컴 버블,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중국의 금리 인하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더 길어지고 있는 양상을 띄우고 있고요.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또 원숭이 두창이라는 병이 발병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세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번 내용 확인해 볼게요. 자, 인플레 우려에 근거에 미국 소비가 위축이 되고 있고 월가에서는 닷컴 버블 때보다 심각하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90표에 보시면 메타 같은 경우는 18일 중가 기준 최근 6개월 고점 대비입니다. 50%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아마존도 42% 하락, 그리고 국내에서 삼성전자도
13%, SK 하이닉스 15%, 그리고 크래프톤은 50%나 이제 큰 하락을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자, 제레미 그랜슨 헤지펀드 GMO 공동 창업자는 지금과 비교하면 2000년 닷컴 버블은 낙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피티신 UBS 디렉터는 아직 바닥은 오지 않았다. 진짜 하락장이 오고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하메드 엘 에리언 알리안츠 경제고문은 지금까지와 다른 새로운 국면이고 처음엔 금리 인포와 긴축에 따른 매도였지만 이제 성장에 대한 두려움도 있다라고 하면서 경고를 했어요. 2022년 버블에 대한 전문가들의 경고가 계속 이렇게 잇따르고 있고요. 코로나 시대 대규모로 풀린 유동성이 만든 버블이 주식뿐 아니라 부동산, 그리고 에너지, 금속, 원자재 등 모든 자산에 끼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 순차적으로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지난 14일 테크 버블이 사방에서 터지고 있다고 보도했고요. 전 세계 경제를 주도해온 빅테크들의 주가 폭락, 넘쳐나는 투자금을 바탕으로 몸집을 키운 유니콘,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의 스타트업 기업들을 얘기하고요. 이 유니콘들의 일단 상장 연기 또는 부산, 그리고 가상화폐와 함께 새로운 투자처로 주목받았던 이 대체 불가능 토큰인 NFT의 두반 폭락이 신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코로나 시기 전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화려하게 상장했던 스타트업들은 주가 폭락으로 투자자들의 거센 항의에 직면해 있고 예컨대 젊은 세대의 주식투자 붐에 힘입어 급성장했던 미국의 온라인 중개 서비스 로빈후드의 주가는 공모가 대비 75%나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신규 상장 자체도 좀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1월에서 4월에만 약 150개 기업이 미국 증시에 상장을 했지만 올해는 같은 기간 단 30곳, 30곳만 상장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디지털 시대의 금으로 떠올랐던 가상화폐 시장도 역시 찬바람이 불기는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최근에 누나 할 때도 보셨겠지만 세계 최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18일 나스닥이 4% 이상 급락한 여파로 해당 가격이 28,000달러대까지 밀려나는 모습을 보였어요. 물론 최근에 다시 좀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지만 지난 12일에는 오히려 작년 11월 고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26,000달러 아래에서 거래가 됐고요. 이 NFT 시장은 거품 붕괴를 맞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해 290만 달러 약 35억 원에 팔렸던 트위터 창업자 잭도시의 첫 번째 트윗 NFT가 지난달 경매에서 1만 달러대로 폭락한 것이 대표적이고 업계에서는 내가 산 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남이 사줄 것이라는 투기 심리로 움직여온 시장이 한계를 맞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에까지 여파가 이어지면 전 세계적인 경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요. 미국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은 지난 3월 미국 주택시장에서 거품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보고서를 내면서 전 세계 주택가격을 모니터링하는 25개국 가운데 한국 등 14개국에서 주택 광풍이 불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집값이 폭등한 뉴질랜드에서도 현지 은행들이 최근 내년 집값이 최대 20%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고요. 다만 주식 가상화폐와는 달리 부동산 시장은 쉽게 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식 가상화폐와는 달리 부동산 시장이 쉽게 꺼지지 않을 것이라는 건 일단 계약 기간이라는 것도 있고 아무래도 부동산은 좀 마지막에 움직이는 모습이 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결국 소비가 급격히 위축이 되고 결국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감이 계속 커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18일에 뉴욕 증시의 급락도 이 장바구니 경제를 상징하는 월마트, 타겟, 그리고 코스트코 등 미국 대표 유통회사들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매출은 올랐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유통기업들의 비용 지출도 늘어난 데다가 오히려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한다는 신호가 포착이 되면서 주가 급락으로 이어진 것이고요. 월마트 주가는 17일 11% 빠진 데 이어서 18일에도 6.8%가 하락을 했고 같은 날 타겟과 코스트코 주가는 25%, 12% 폭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럽 자동차 협회도 4월 신차 등록 대수가 전월 대비 20% 감소한 8천만 대로 올해 가장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 공급망 이슈뿐 아니라 근본적인 수요 전망 자체가 악화되고 있다면서 실질 소득의 압박을 받는 소비자들이 차 구매에 대해서도 좀 줄일 수 있다라고
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은 아무래도 좋은 그런 긍정보다는 약간 부정에 가까운 시계들도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이제 중국이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요일 날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했어요. 그래서 아시아 증시도 좀 상승하는 모습 보였고 국내 증시도 상승하는데 영향을 받은 모습이고요. 중국 중앙은행이 이제 인민은행이 최근에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잇따라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과는 좀 대비되는 일이고요. 인민은행은 이달 5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를 전달인 4월보다 0.15% 낮은 연 4.45%로 20일 날 지시를 했고요. 이달 1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는 전월과 같은 연 3.7%를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대출 우대금리는 시중은행의 최우량 고객대상 대출금리 평균치인데 실제로는 인민은행이 각종 정책과 지침을 통해서 결정이 되고 있고요. 1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는 일반 대출이고 5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는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으로 각각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대출 우대금리가 실질적으로 기준금리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민은행은 지난해 2021년 12월과 올해 2022년 1월 2개월 연속 대출 우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이번에 4개월 만에 다시 기준금리 인하에 나선 것이고요. 인민은행은 지난 1월 이후에 지난달 4월이죠. 지난달까지 지급준비율 인하와 같은 미세 조정으로 계속 대응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상하이를 봉쇄를 했고요. 완전히 봉쇄해서 조치가 단계화가 됐고 물론 최근에 완화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중국 경제의 이 봉쇄로 인해서 악재로 작용을 했고 외국인 자금의 급격한 이탈까지 우려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계속 이런 모습이 우려가 되자 중국 인민은행은 외국 자본 이탈을 막고 경기 침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이고요. 중국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달까지 최근 3개월 동안 약 3천억 위안, 미국 달러로는 약 500억 달러치 중국 채권을 순매도했습니다. 중국 경제는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냉각이 됐고 올 들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쇄로 더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따라서 이번 금리 인하는 공산당 수도부가 경기 상황의 심각성을 인정해서 이렇게 내린 조치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이기 때문에 이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계속해서 인플레 우려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중국의 봉쇄, 공급망 혼란과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단기화가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에 따라서 보면 지금 최근에 미 정보 당국에서 푸틴의 지배력이 공고해졌고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를 안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행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불리한 전황과 강도 높은 테러 제재에도 전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미국 정보 당국의 분석이 나왔고요.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러시아 국민의 지지가 탄탄한 가운데 20여 년간 단기 집권하면서 쌓아온 푸틴 대통령의 지배력이 굳건하다는 이유에서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21일이죠. CNN은 복수의 미 정보당국 관계자를 인용해서 러시아 내 전쟁 반대 여론이 커질 경우 푸틴 대통령이 종전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또 이 관계자들은 러시아군에 불리한 전쟁 상황이 단기간 내에 푸틴 대통령의 실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 이렇게 덧붙였고요. 미 정보당국이 이같이 평가한 것은 푸틴 대통령의 공고한 지배력과 전쟁에 대한 러시아 국민의 지지가 여전하기 때문이고요. 푸틴 대통령은 전쟁 초기 반전 시위를 신속히 진압하고 언론 통제에도 성공한 데 이어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세부적인 작전 목표를 결정하는 데 관여할 만큼 대내 지배력이 막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러시아에 가해졌던 경제제재 효과가 아직 크지 않다는 점도 이유 중에 하나로 거론이 됐고요. 해외 자산을 압류당한 러시아 재벌 등 엘리트 계층의 불만은 있었으나
이 제재가 즉각적인 경제 침체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데는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CNN은 러시아 엘리트들이 제재로 압박을 받고 있으나 정보기관들이 이 푸틴 대통령을 권력에서 끌어내리기만큼은 충분하지 않다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또 최근 나토 가입을 신청한 핀란드의 천연가스 공급 중단이라는 기폭을 가했고요. 핀란드 국영 에너지회사 가스움은 이날 성명을 통해서 러시아 국영 에너지회사 가스프롬이 핀란드에 대한 천연가스 수출을 중단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핀란드의 연간 에너지 소비에서 가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5%에 불과하고요.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 중이었던 21일 날 400억 달러, 약 51조 원 규모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도적 법안에 지원 법안에 또 서명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와 휴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영토와 관련된 어떤 양보도 없다고 재차 밝혔고요. 21일 현재 시간으로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좌관은 로이터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전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면서 전투를 중단하게 되면 러시아는 무기와 병력을 키워 더 큰 규모의 공세를 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친러 성향도 알려진 우크라이나 동남부 돈바스 지역이 러시아 편입을 결정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또 조만간 실시할 것이라고 러시아와 의회 인사들이 주장을 했고요. 계속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지금 끝날 의미보다는 계속 단기화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서 시장에도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됐긴 했지만 이 이후에도 영향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 재료들은 새로운 재료들은 아니에요. 새로운 재료는 아니고 기존에 나와 있던 악재들인데 이 악재들이 이제 해소가 되지 않고 계속 단기화되면서 주식 시장에 압력을 좀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이슈 한번 볼게요. 다음 이슈는 이제 최근에 시청자분들께서도 뉴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원숭이 두창이 유럽과 미국을 포함해서 중동까지 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천연두와 유사한 아프리카 군소병인 원숭이 두창이 유럽과 미국에 이어 중동에서도 처음으로 공식 보고가 됐습니다. 현지 시간 21일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스라엘 보건부는 전날 30대 남성이 원숭이 두창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고 텔아비브에 있는 이치로프 병원에 따르면 최근 서유럽을 여행하고 귀국한 이 남성은 열과 발진 증세로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원숭이 두창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이 남성은 국외에서 원숭이 두창 환자에게 노출이 됐고 현재 증상은 경미한 편이라고 보건부는 전했고요. 이 원숭이 두창은 발열, 오한, 두통, 수호성 발진 등을 특징으로 하는 바이러스성 질환입니다. 증상은 2주에서 4주간 지속되면서 대부분 자연 회복이 됩니다. 다만 최근 유럽에서 확인된 서아프리카형 원숭이 두창의 치명률은 약 1%이고 또 증세가 심한 콩고 변이는 치명률이 최대 10%라고 BBC는 전했고요. 이 원숭이 두창은 체액과 호흡기 비만 또는 이를 통해서 오염된 물질과의 접촉으로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중부 그리고 서부 아프리카에서 주로 발병을 했으나 최근 몇 주 사이에 유럽과 북미에서 감염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영국과 스페인 그리고 포르투갈, 독일, 벨기에,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스웨덴, 스위스 등 유럽 10개국과 미국, 캐나다, 호주에서 발병 사례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아직 공식 보고가 없었는데 이번에 첫 사례가 확인된 거고요. 다만 이스라엘 당국은 원숭이 두창이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를 했는데 그래도 항상 조심히 하셔야 되니까 그 부분도 체크해 보시고요. 이스라엘 보건부 장관은 이것은 팬데믹이 아니며 코로나19와는 전혀 다르다고 강조하면서 천연두 백신으로도 이제 원숭이 두창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풍토병이 10개국 이상으로 확산한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100명 이상이 감염됐으며 감염자는 대부분 유럽에서 발생을 했고요.
이제 세계보건기구 WHO 유럽 사무소장은 지난 20일에 대규모 모임과 축제, 파티가 있는 여름철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 원숭이 두창 감염 확산이 빨라질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2년 넘게 지금 되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면서 다시 한번 일상생활에 좀 활기가 찾아오는 모습이었는데 다시 또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원숭이 두창까지 확산이 되면서 계속해서 좀 우려가 나오는 모습이고요. 이 부분도 분명히 중시에는 어떻게든 영향을 줄 거라 판단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까지 저희가 항상 확인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있는 노란톡방 오셔서 이런 실시간으로 시황에 대해서 이야기 들으시고, 그리고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 그 섹터, 그리고 종목들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내용들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투자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제가 미국 글로벌 지수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잠시 쉬었다가 국내 증시에 대해서 한번 같이 또 말씀 나눠볼게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 글로벌 지수는 말씀을 드렸고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난 금요일 20일이죠. 코스피 지수는 이제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1.8% 상승 마감을 했고요. 이날 개인 투자자는 1조 원 넘게 매도를 하면서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81% 오른 2,639.29포인트의 장을 마쳤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8,374억 원 그리고 1,966억 원을 순매수한 가운데 개인이 홀로 이제 1조 391억 원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제 이날 개인 투자자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1,995억 원 넘게 정리를 했고 그 대신 LG전자 그리고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코엑스 등을 담았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1,245억 원 매수를 했고 이어 수성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도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LG화학, LG 에너지 솔루션 등을 주로 매수를 했고요. 유가증권 시장 내에서 전 업종이 좀 상승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중국의 기준금리 인하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특히 비금속 광물, 화학, 기계 등이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LG화학이 4%대로 크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 LG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현대차, 삼성, SDI 등도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16.08포인트, 약 1.86% 상승한 479.88에 마감을 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1,074억 원 그리고 1,073억 원을 사들인 반면에 역시나 개인은 홀로 2,055억 원을 팔아치웠고요. 코스닥 업종별로는 디지털 콘텐츠, 기타 제조, 오락 문화 등이 상승했고 반면에 컴퓨터 서비스, 종이 목재 등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카카오 게임즈, 셀트리온 헬스케어 등이 5%대 상승세로 마감을 했고요. 이어 파러비스, 셀트리온 제약, 에코프로비엠 등도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이에 김석환 미래에셋 연구원은 전날 미국 증시 하락에도 중국의 경기 부양책 확대와 바이든 대통령의 강한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면서 달러 원 환율도 1270원 초반까지 하락하면서 위험성 심리가 확대됐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동아시아의 주요국 증시도 대부분 상승세를 보였었고요. 일본 니케이 지수도 상승, 그리고 중국 상하이 종합 지수도 1.5%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가 됐습니다. 이에 중국의 주요 지수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날 발표된 대출 대금리 인하 소식과 중국 칸지노바이오의 코로나 백신 긴급 사용 승인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됐다고 분석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도 상승을 해주면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지금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우리 증시는 강보합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탈을 해주고 하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최근에 상승해주면서 다시 한번 이 박스권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렇지만 주봉상 보게 되면 보시면 주봉상에서는 역시 고점 대비 이후에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고점도 계속 낮아지고 있고 저점도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하락의 가능성은 열어두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다만 증시가 상승이 나왔으면서 오히려 박스권 흐름만 되다 하더라도 투자자분들께서는 수익을 내시는 확률이 많이 높아질 거고요. 그리고 코스닥 지수 한번 볼게요. 코스닥 지수 역시 하락 이후에 상승을 보였다가 하락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역시나 지금 테스트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837포인트 이하로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이나 이런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들, 수강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찾아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노란톡 입장하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다 말씀드릴 거고요. 노란톡 입장 방법은 문자로 샵 3989, 샵 3989로 주식 파일 문자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링크 누르셔가지고 입장하시면 되시고요. 또 간단하게 QR코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화면에 나와 있는 QR코드에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 입장하셔서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겠고 방송 시간이 끝나면 입장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하니까 시청하시고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서둘러서 핸드폰 카메라 어플 켜셔서 입장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국내 이슈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한미 정상회담을 했죠. 바이든 대통령께서 2박 3일 방한 일정을 마쳤고 그 안에서 현대차그룹에서 또 미국 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한미 공동성명에 세계는 핵이라는 명시가 되면서 대북 정책에 대해서 약간 좀 바뀔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한미 관계가 이제 돈독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에서는 약간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서 견제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한번 보시게 되시면 바이든 대통령은 2박 3일 일정을 마무리하고 일본으로 출국을 했어요. 자, 최근에 환율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한미 공동선언문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한미 정상이 외환시장 동향과 관련해서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문구를 공동선언문에 처음 포함시키면서 한미상설 통화 수합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요. 최근에 미국 통화긴축 등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달러 가치 상승으로 원달러 환율이 치솟은 상황이었고요. 그로 인해서 외국인의 자금이 나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상설 통화 수합부가 체결될 경우에 외환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한미 양국은 지난 21일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외환시장을 포함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금융 안정성을 증진하기 위해 양 정상은 외환시장 동향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필요성을 인식했다면서 양 정상은 공정하고 시장에 기반한 경쟁이라는 공동의 가치와 핵심적 이익을 공유하며 시장 왜곡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공동선언문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금융시장 같은 경우에 외환시장에 충격이 올 때 양국에서 도울 수 있는 문제, 그리고 군사안보와 관계되면서도 경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방산업의 수출 문제에 대해서도 양국이 상호 협의를 제시해 나가면서 안보와 산업에도 함께 이 협력 기조를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면서 이제 말뿐이 아닌 어떤 협력이 아니고 양국의 국민들, 기업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행동하는 동맹으로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대통령실 또한 양국 정상의 공동선언에 최초로 등장한 것 아닌가 싶다면서 의미를 좀 강조하는 모습이었고요. 이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은 정상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금융시장을 포함해서 외환시장 안정화에 대해서 정상이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고 협력 기반을 다양한 방법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은 영국, 일본, 유럽연합, 그리고 스위스, 캐나다 등 5개국과 상설 통화사업을 체결하고 있고요. 정해진 계약 기간을 두고 체결되는 이 핵적 통화사업과 달리 상설 통화사업은 외화 유동성 안정성을 더 확보할 수가 있고요. 최근 원화 환율이 금융위기 수준인 1,300원대 가까이 치솟던 일도 있었죠. 그 상황에서 이 상설 통화사업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달러당 1,188.8원이던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지난 12일 종가 기준으로 1,288.6원까지 오른 바 있고요. 이는 2009년 7월 14일 이후에 약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 직전인 21일에는 양국 협력 등 기대감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싹세를 보이면서 전날보다 9.6원 떨어진 달러당 1,268.1원에 마감을 했고요. 정부가 이제 향후 논의가 이어질 거라는 입장인데 이 왕 비서관은 통화사업부 관련 질문에서 통화사업부를 한다면 미국은 연방준비제도가 담당을 하는데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굉장히 강조한다면서 논의는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상설 통합을 체결하고 있는 국가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으로 미루어보면 그 시기를 가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 금융권 관계자는 이 상설 통합사업부가 만약에 체결이 된다라고 하면 아주 대단한 일이라고 하면서 현재로서는 어떻게 진행될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고요. 현재 우리나라는 캐나다와만 상설 통합사업을 체결한 상태이고요. 보시면 환율이 아무래도 증시 여왕의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논란 속에서 한번 얘기를 해드렸지만 이 부분이 안정화가 된다면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중에 어제 마지막 날이죠. 현대차 정의선 회장을 만났고요. 그래서 만났는데 이 현대자동차 그룹이 오는 2025년까지 미국 전기차 공장 55억 달러 투자에 이어서 로보틱스 등 미래 성장 동력에 5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투자 규모를 105억 달러, 약 13조 3,600억 원 정도로 늘렸고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22일 어제 방한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영어 연설을 통해 이 같은 추가 투자 계획을 밝히면서 미국 정부의 지속적인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추가 투자 분야는 로보틱스, 그리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그리고 도시항공 모빌리티 UAM이죠. 그리고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분야로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산업이고요. 현대차그룹은 이에 앞서 21일 미국 조지아주의 총 사업비 55억 달러 규모의 전기차 전용 공장과 배터리셀 공장을 짓기로 하고 조지아주와 투자 협약을 체결을 했죠. 그리고 나서 바이든 대통령과 정의선 회장의 면담 시간은 원래는 이제 10분 정도로 예상을 했으나 이보다 훨씬 긴 50분에 달하면서 현대차 그룹의 투자에 대한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의 관심이 그만큼 크다는 점을 보여줬고요. 바이든 대통령과 정의선 회장은 투자 계획 발표 연설 전과 그리고 후에 두 차례 독대를 했습니다. 정 회장은 연설에서 방한 기간 시간을 내줘서 매우 감사하고 진심으로 영광이라고 면담에 대한 자사의 뜻을 표한 뒤에 투자 계획을 밝혔고요. 현대차 그룹은 미국에서 40년 가까이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미국의 자랑스러운 기업 주민이 되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우리 미국 사업에 지속적인 지지해주기를 정신이 요청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정민선 회장은 조지아주의 전기차 생산 거점 구축과 관련해서 이번 투자를 통해 현대차 그룹은 미국의 소중한 고객에게 혁신적인 제품과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세계 탄소 중립 노력에도 기여할 것이라면서 2030년까지 무공해차 판매를 40에서 50%로 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를 달성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이어서 연단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을 선택해준 데 감사하며 미국은 현대차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감사와 지원의 뜻을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대차 그룹의 투자에 대해서 첨단 자동차 기술 분야에 50억 달러가 넘는 투자와 조지아주 사바나에 50억 달러를 들였는 공장이 내년 1월까지 8천 개가 넘는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정의선 회장의 첨단 기술 분야 추가 투자 계획 발표로 이들 사업 추진이 한층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미국 자율주행업체 앱티브와 모션원을 합작 설립해서 자율주행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고 세계적 로봇 기업인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해서 로봇계 특화 등을 선보이고 거기에 이제 워싱턴 DC에 UAM 독립법인인 슈퍼너를 또 설립해서 연구 개발을 진행 중이고요. 이 투자 관련해서 현대차에도 어떠한 이슈가 있고 그로 인한 스트레스들이 어떤 것인지 또 한번 살펴보시면서 투자하시는데 주의를 좀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한미 공동성명에 핵에는 핵이란 명시가 됐습니다. 이로써 이제 대북 정책이 전면 유격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한미 정상회담 위에 발표된 공동성명에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핵이 최초로 명시가 됐습니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메시지가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포함된 것은 처음이죠.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의 확대도 합의가 됐습니다. 또 북한 지도부가 국도의 거부감을 표출하고 있는 북한 인권 문제도 공동성명에 다시 들어갔고요. 이번 한미 정상을 통해서 한미 관계가 이제 대전환을 맞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전 정부 문재인 트럼프 시대의 종언을 의미한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역시나 이에 따라서 북한의 강력한 반발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도 핵이라든지 도발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어제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고 그 정상은 이 북한에 고조되는 핵 위협에 대한 확장 억제력을 강화하는 액션 플랜에 합의를 했습니다. 특히 한미 정상은 정상회담 후에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핵, 레식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범죄의 방어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했다고 밝혔고요. 공동 성명에는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연합 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제시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이제 공동 성명을 통해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재가동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2018년 이후에 가동이 중단된 한미 간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확대 억제 방안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미 정상은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양국의 빈틈없는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고요. 여기에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또 표명했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 북핵 대응 수단으로 핵이 처음으로 명시된 것도 관련해서 올해 들어 북한 최고 지도자가 우리에게 핵 공격 위협 발언을 처음으로 했다면서 이 핵 공격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 우리도 핵으로 응수하는 해구산을 확실히 한다는 차원에서 설명을 했고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5일 웰병식에서 핵무기 선제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기억한 모습이고요. 이번에 공동성명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각각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발표했던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선언과 관련된 문구가 사라졌습니다. 한미 양국 정상 모두 전임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와는 다르게 북한 문제에 접근하겠다는 뜻으로 밝혔고
이에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번 한미 공동성명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정보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북한이 7차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등 고강도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한미 간의 좀 돈독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중국에서는 견제에 말을 좀 했습니다. 중국의 이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죠. 왕이 부장이 한미를 겨냥하면서 산업망 안전을 해치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중국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 경제 기술 동맹으로 동맹 범위를 확장한 데 대해 산업망 안전을 해치지 말라면서 견제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제죠, 22일 중국 왕이 국무경경 이 외교부장은 광저우에서 열린 중국 파키스탄 외무장관 회담 후에 기자회견에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죠. 이 IPEF에 대해서 분열과 대항을 유발하는 모임에 반대한다면서 산업망 안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왕 부장은 또 IPEF가 미국의 지역 경제 패권을 지키는 정치적 도구가 돼서 특정 국가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건 옳지 않다고 강조를 했고, 이 IPEF의 중국을 배제한 채 한국을 포섭함으로써 중국형 반도체 공급을 차단하려 한다는 중국의 시각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한국을 겨냥해서는 미국이 경제 문제를 정치와 무기와 이데올로기화 하면서 경제수단을 이용해 지역 국가에게 중국과 미국 사이에 한쪽에 설 것을 압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해당 국가는 미국에 성실한 답변을 요구할 이유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왕 부장은 미국이 대만 카드와 남중국해 카드로 아태 지역까지 혼란에 빠뜨리려 한다면서 소위 인도태평양 전략이란 본질적으로 분열을 주장하는 것이고 대항을 선동하며 평화를 파괴하는 전략이라고 강조를 하는 모습이고요. 이에 따라서 최근에 쿼드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이 쿼드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지금 한국의 쿼드 출간은 현재 고려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 증시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지금 현재 저희 주식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 코스피 0.12% 강보합으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0.13% 강보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만 봤을 때도 삼성전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까지 지금 상승을 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에도 에코프로비엠, LNF, 그리고 세준헬 헬스케어는 강보합을 보이고 있고 HLB가 5.21%로 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노란톡 오시면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서둘러 입장하시기 바라겠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바이블 전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